예, 그럼 바른미래당 원내 정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 개회 선언 있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8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대표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분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사태는 검찰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청와대가 자초한 것입니다. 검찰이 왜 권력의 신여가 됐습니까?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충성 경쟁이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출세지향적인 검찰과 인사권을 무기로 이런 검찰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청와대의 관계가 이런 분란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째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둘째가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에 있습니다. 야가 3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함께 이러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은 권력기관 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검찰 등 사법부가 공정한 잣대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누가 법을 따르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검찰을 흔들지 말아야 하고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검찰 사태에 대해 외압인지 항명인지를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5.18에 크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8년간 이루어진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 올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5.18 특별법 시행을 통해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맞춰 38년간 묻혀있던 진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문건에서 전두환이 최종 진압 작전 지시를 결정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대표적 주장인 북한군 투입설을 처음 퍼뜨린 사람도 전두환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전두환의 명령을 따랐던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의 만행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고 폄훼된 5.18의 진실을 낱낱이 역사 앞에 드러내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놓아야 합니다. 신군부의 수괴 전두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과 성고문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함께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은 여야,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OECD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상 서비스 수출이 1년 전보다 7.6%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에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의 45.1%로 역시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입니다. 경제 선진국들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 산업 노동 생산성을 보면 프랑스 87.8%, 미국 82.6%,
영국 80.8% 등으로 이들 국가가 세계 경제 호황에 편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확대를 상대적으로 빨리 이룰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각종 규제와 구조적 모순에 가로막혀 경제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은 물론 수출 기록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융복합화하면 고부가가치가 충분하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규제 프리즘 특별법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면서 오직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아니하고도 효과 없는 그런 대책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를 두고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 있어 역대 최악의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규제 프리즘법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노동개혁, 구조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상욱 정책위원장님 전하겠습니다. 네, 4월의 고용 동향은 최악의 고용 한파의 시작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은 다시 한번 우리 경제에 최악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는 취업자 수의 증가 폭입니다. 정상적이라면 30만 명대가 되어야 할 취업자 수가 12만 3천 명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친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고용 한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일자리마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일자리 통계치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순항 중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규제 일변도로 시장을 죽여온 장하성 청와대 정치실장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고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음식, 숙박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 감소는 최저임금과 연관이 있다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혁신성장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또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서 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공동체의 회복의 그 뜻이 있습니다. 아마 국민은 김동연 부총리의 손을 들어줄 듯 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시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용기 있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중지는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입니다. 북한이 16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취소하는 입장을 통보하고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공식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미연합공군훈련 맥스 썬더 2018에 동원된 B-52와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두 번째는 태영호 공사 방향으로 지적된 최고 존엄 모독입니다. 같은 날 그동안 별로 공개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제시하는 리비아 핵폭기 방식, 선 핵폭기 후 보상 방식은 불순한 기도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 적이 없다며 경제와 핵 포기를 막걸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 포기 대가로 체제 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우선적으로 전략 자산 배치 중단, 장기적으로 미국 수교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계관 제1부상에 담아는 개인 수준의 의사표명입니다. 외무성이나 조평동 등 정부 성명이 아니고 또 최고사령관 또는 국무위원장 명의가 아닙니다. 또 개인 수준으로 비판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분위기로 의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을 압박해서 미국을 설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전 브룩스 한미연합사령부를 긴급히 회동해서 B-52 투입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또 남조선 당국과 미국은 역사적인 4.27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2장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선언함으로써 향후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포괄적 거부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북한의 연합훈련 문제 제기에 해당합니다. 결론입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비핵화 해법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화 거부 압박에 굴복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이로 인해서 한미 간 갈등이 야기될 경우에 북한에게 비핵화 회피 가능성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다음은 김상아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증가폭이 지난 1월 33만 명에서 4월에는 10만 명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서 그동안 고용률을 떠받쳐왔던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마저도 6만 8천 명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고용 쇼크입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설치 때부터 지금까지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 실업률 등 그 어떤 지표도 나아진 것 없이 모조리 악화됐습니다. 특히 실업자는 125만 7천 명으로 2000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청와대가 그토록 홍보했던 일자리 상황판이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상 최고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규직 제로화 등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지난 1년을 고스란히 허비했습니다. 막상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터져나오자 또다시 혈세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지금 추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심각한 통계 수치로 고용 쇼크를 안겨주었던 어제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일자리위원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 지시 1호로 만들어졌지만 회의는 지금까지 5차례에 그쳤고 뚜렷한 성과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위원회를 이끌어야 할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지난 2월에 자리까지 내던졌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국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일자리와 경력을 만드는 위원회가 아니었는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무용지물위원회가 일자리 대책을 맡고 청와대가 근거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며 폭주하는 동안 수많은 국민들은 고용 불안과 취업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잠자리를 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지난 1년간 노동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노동정책 드라이브를 멈춰 세우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입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와 의결을 위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파국을 멈추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조정을 선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은 이 컨셉을 망가진 경제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결정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큰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1년이 되었지만 사실 실업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래에 몇 년간의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실질 소득은 굉장히 낮다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 경기가 최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바른미래당이 이번 후보들 중에서 상당수가 경제 쪽 전문가들이시던가 또 경제학 전공자 또는 일선에서 경제인으로 활동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후보로 출마들을 하시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또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포부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당의 주요한 대표들이나 또 이렇게 인물들도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대로 추락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 경제정당 바른미래당 이게 우리 지방선거의 슬로건, 메인 슬로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브 슬로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고 지금까지 왔지만 실질적으로 체감 물가와 서민 물가가 치솟는 이런 상황과 그리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내 지갑 사정은 더 안 좋아졌다고들 푸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을 하셨는데 일자리를 없애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내 일자리 지금 보면 청년 실업률이 한 몇 달 전만 해도 22%였는데 어제 보니까 최근에 24%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두세 달 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어제 기재위에서도 차관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의 가장 큰 이유가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경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이 실업을 양산시키고 있는 이 정부의 잘못된 그러니까 일자리를 줄이는 수많은 정책들부터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야당의 이런 고언에 대해서도 콧방귀 끼면서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비롯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 전부 대부분 또 경제에 관심이 많고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지역경제와 지방의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주력을 하는 쪽으로 저희는 공약과 모든 것을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경제, 내 지갑은, 내 일자리는 이렇게 경제정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6월 12일에 그날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잘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돌아섰을 때 나의 지갑과 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냐, 그것도 제발 좀 정치권에서 신경을 쓰라라는 그런 쓴소리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런 문제에 전념하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우리 각오를 이 슬로건을 통해서 담았습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응용을 하자면 지역에서는 망가진 지역경제 망가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지역경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망가진 서민경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로 이런 부분들을 더 응용을 해서 또 필요하면 2탄을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운천 최고위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정책위장 원내대표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심각한 걱정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번 귀를 잘못 들었으면 빨리 그걸 알아차리고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바로 설 수 있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1년 지나서 우리 장하성 실장 또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전혀 국민들의 실물 경제에 대한 체감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실물 경제에서 보면 이 소득주도 성장의 3대 축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이러한 등등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항상 이거는 시기와 속도와 순서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일테면 근로시간 단축은 그 노동자의 생산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걸 대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뚝딱 단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실물 경제는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경제 고용 동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은 최저임금하고 직결됩니다. 이래서 6만 명, 2만 8천 명이 한 달에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체감을 이 정부에서 못하고 있다. 또 국제 수진 경기 선행 지수도 다른 주요국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하향세를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도 그렇게 청년 실업 해결하려고 돈 퍼주기를 하고 있지만은 세계 경제 주요국들이 청년 실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강조합니다. 1년 동안 평가를 제대로 내려야 합니다. 이번에 1년을 평가하면서 잘못된 길,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을 빨리 걷어치우고 지금 세계가 주도국들이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나라들을 보면 거기에 3대 축은 노동개혁, 규제개혁,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 성장입니다. 이 3대 축으로 가는 거를 놓쳐놓고 엉뚱한 그러한 지금 현재 시기, 순서, 속도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정책 때문에 현재 그 서민 경제가 아까 우리 구의 말대로 망가진 경제가 되고 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금 창당한 지 3개월째 되고 있는데 지역 이념을 넘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민생 경제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고 해서 민생특별위원회 12명의 국회의원과 125명의 지역위원장들이 힘을 합쳐서 특위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문제대책특위 김삼만 의원님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아울러서 법안을 만들 중이고, 제가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 방안, 또 창업과 에소스특위 김수민 의원이 핀테크 창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또 다음 주에는 신용원 의원의 정책 토론회가 있고, 오늘은 정병국 의원의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반려동물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세미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조금 늦었지만 1시 반에 로텐더홀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로텐더홀에서 한 100여 명이 우리 바른미래당이 민생 특위 발대식을 하고 말 그대로 실천으로 우리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표명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김가령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3당 개헌연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추경 심사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야3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서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 또 개헌 논의를 이어왔던 국회 헌정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활동 기한을 연장할 것, 연내 개헌을 위한 사전 조치로 5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 등 3가지를 촉구했습니다.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대통령 한 사람, 여당의 몇몇의 그런 의사에 좌우되어서 좌초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촛불 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반드시 대타협을 국회에서 먼저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꺼져가는 개헌의 불씨를 살려주시는데 같이 협조해 주시고, 어제 야3당의 개헌연대의 이 제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 예산에 관한 종합정책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의 5명의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종합정책 질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추경 예산의 시급성과 보충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런 점들이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 또 불급하지 않은 예산, 또 그동안의 집행률에 비추어서 올해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예산 등에 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각종 고용지표가 날로 악화되어 있고, 그동안의 정부 정책 기조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제 경제부총리가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고용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고용 효과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서 간접적인 시인을 한 것이지만 저는 처음으로 부총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고 보다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경제정책 기조에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선심성 예산을 통해서 정부 세금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하고 이번 추경심사에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3월에 편성되어서 4월 6일에 국회에 제출되다 보니 고용위기 지역이라든가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에 관한 예산은 그 이후에 4월, 5월이 지나면서 지역경제의 위기가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번 추경심사에서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개수조정 소위원회를 열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당에서 심사한 여러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도자 의원님 발언드리겠습니다.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화요일 여야의 대승적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되는 듯 했으나 여당의 목리에 국회 정상화는 또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김경수 후보 본인이 특검 이상이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굳이 김 후보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모습이 궁색하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김 후보는 어제 조선일보 기사가 왜곡 보도,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여당은 특검을 통해서 김 후보에게 결백을 밝힐 기회를 주면 그만입니다.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모든 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기간과 규모는 길고 클수록 좋습니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하자는데 뜬금없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더니 특검을 수용한 지금은 기간과 규모, 대상을 물고 늘어집니다. 2006년 4월 사학법 개정으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꽉 막힌 정치를 풀어냈습니다. 국회에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42일간 공전하던 국회의 정상화가 눈앞에 있습니다. 특검과 추경 처리를 약속한 본회의 일정이 바로 내일로 코앞에 왔습니다. 오늘 원내 교섭에서 포용력 있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세정 의원님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최도자 의원께서 특검 촉구하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검경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댓글 전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공모 회원 가운데 IT 개발자 등 일부가 프로그램의 능력을 보유했고 이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결합해 총체적인 댓글적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제작했고 킹크랩은 매크로뿐 아니라 아이디 자동 로그인 로그아웃, 유동 인터넷 주소 변경, 네이버 쿠키값 삭제 등 댓글 조작의 필수적인 기능을 모두 합친 총체적인 댓글적 프로그램인 것이 검찰 수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출판업체 느릅나무 사무실 압수수색한 직후에 경공모 회원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접속해서 킹크랩의 모든 개발 코드를 망가뜨리거나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기관 아마존의 수사협조 요청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우리 바른미래당 불법 여론 댓글 TF에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의 늦장 수사가 확인되었고 네이버에서는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데이터 증거 보존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드루킹 일당의 증거인멸에 대비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증거인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황이 다방면에서 포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과 해외 아마존을 비롯한 SNS 매체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고 있음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경은 지금이라도 포털을 비롯한 SNS에서 자행되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강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또한 성의 없는 수사를 통해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를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포털 계약 TF가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불법 여론조작 방지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과기부, 방통위,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언론인 여러분께서 취재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TF에서는 또한 오늘 정부 업무부처 보고 이후 다음 주 24일에 학계 언론 포털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경 주무관님 바랍니다. 예,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은 김경수 후보 선거법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 드루킹 팀이 대선 때에도 네이버 댓글 조작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드루킹 팀이 문 대통령 온라인 선거운동 해주는 대가로 오프라인도 있었죠. 다시 하겠습니다. 드루킹 팀이 문 대통령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운동 해주는 대가로 김경수 후보가 외교관 자리를 제안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김경수 후보는 유사 선거운동 조직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후보 측이 샌다이 총영사 제안을 한 것이 작년 12월 28일이기 때문에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기준으로 볼 때 이제 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김경수 후보 소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이게 작전입니다. 때문에 경찰이 김경수 후보 살리기 이 논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즉각 김경수 후보를 체포하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핸드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하성 노선을 버리고 김동연 노선을 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문제를 둘러싸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기재부 장관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김동연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애둘러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반해 장하성 정책실장은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정책이 타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상은 김동연 장관 이야기가 맞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0만 명대입니다. 이게 평년 같으면 예년 같으면 30만 명대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작년 12월에서 4월까지 5개월 동안 자그마치 44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장하성 실장은 완전히 책상 물림 실장입니다. 청와대 책상에만 앉아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런 실장을 문 대통령은 즉각 버리십시오. 그리고 김동연 기재부 장관 노선을 따라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동석 의원님 바라겠습니다. 김경수 없는 특검은
미역 없는 미역국입니다. 18일 국회 본회의는 추경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특검법 처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하루가 자고 나면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범위와 대상도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첫째, 김경수 전 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김경수 전 의원은 그동안 본인과 드루킹의 연관성에 대해서 수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가 오사카 청양사 인사는 무산됐지만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의원을 뺀 특검에서 빼자고 것은 마치 최순실 특검에서 최순실을 빼자는 말과 같은 꼴입니다. 지난 대선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정권 실세했던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이 연계하여 조직적 댓글 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김경수 전 의원만 특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긍할 우리 국민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특검 범위에 경찰 부실수사와 대선 여론 조작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김경수 전 의원 대선 전 통신자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통신자료 확보 절차는 수사의 가장 기본입니다. 수학으로 따지면 1+1과 같은 단순한 덧셈과 같은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2달 넘게 미적거리다가 통신자료 보존 기간을 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특검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경찰과 검찰의 미필적 고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선 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과 김경수 전 의원의 관계의 규명이 핵심인데 이것이 빠지게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을 한 사실이 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가 언젠데 지난 7일이 돼서야 드루킹 측근의 USB로부터 증거를 찾았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김경수 전 의원은 청와대 사정팀과 여당 친문 인사들과 비상대책을 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당연히 김경수 전 의원과 경찰과 검찰의 의도적 증거인멸 수사 은폐는 특검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어깃장을 놓으며 이들을 특검에서 제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후한무치한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경수 없는 특검은 미역국 없는 미역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계속 비한다면 국민들과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영현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라돈 침대와 관련한 생활 방사선 안전 문제가 점입 가경입니다. 16일 원안위가 1차 조사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닷새 만에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원안위 2차 조사에 따르면 음이온 파우더 사용 침대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의 연간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 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침대를 이용한 사람들의 피폭량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이미 시중에 나간 제품이 약 61,400개나 돼서 수거와 분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원안위는 이렇게 발표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1차 조사 때 검사한 것은 그 침대에 커버를 했었고 그 다음에 2차 조사에는 침대 속에
스펀지를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이런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원안위가 연간 7, 8억 규모로 생활 주변 방사선 실태 조사 사업을 해왔지만 이런 침대의 치명적 결함을 제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국민 생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면 조사를 통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 방사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피폭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18만 개에 달한다고 알려진 음이온 제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는 절실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정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음이온 라돈 침대가 안전하다고 허가해 준 것이 정부입니다. 지금껏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이 특허를 내주거나 허가를 해준 천연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들, 이들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은 누가 담보를 할 것입니까? 정부는 음이온이 포함된 제습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민첩형 제품에서 발생한 라돈, 토론에 의한 내부 피폭이 이루어질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 내부 피폭에 대한 정확한 기준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돈 침대 사태로 볼 때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으며 정부의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에는 심각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음이온 제품 등 방사선 방출 위험 제품들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강화된 안전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생활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방사선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노약자와 일반 성인을 구분하는 정확한 내부 피폭 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주변 방사선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방사선 안전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에 힘을 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세청이 편법 상속 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의 일련의 조치를 환영하며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금융위가 지난 4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34억 원의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차명주식에 대한 부분은 이건희 회장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금감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차명주식으로 인한 지분공시 정정 사례를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약 800억 원대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을 비롯해서 모두 11개 회사에 9명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의 기초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따라서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차명계좌 개설 시점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있다면 국세청과 협조하여 과세 여부도 또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세청의 편법 상속증여 조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이 협력하여 반드시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과 과세에 대한 과세를 올바르게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공개 발언이 없으시므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표님 잠시만요. 예. 네. 원내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수도권의 기습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실종됐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